안녕하십니까. 미주알 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시작하신 거 알고 계시죠? 이맘때 되면은 이제 재정보조 접수 시작하고 많은 분들이 대학에 입학시켜야 되는 자제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해지고 조급해지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에 우리 학자금 전문가 중에 전문가 리처드 명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벌써 재정보조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예, 많이 지났죠. 그렇군요. 많이 지났군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10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진짜 많이 지났네요. 그렇게 많이는 안 지났습니다. 그럼 뭐 많이들 이제 굉장히 바빠지셨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마음이 바쁘죠. 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제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대학 선정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죠. 네. 요즘 뭐 팬데믹 때문에 더 그렇지만은 그리고 사실 뭐 늘상 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재정보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뭐 이런 분들 얘기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재정보조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문제점, 그걸 저희가 이제 오늘 명 대표님과 함께 좀 풀어가 볼까 하고 모시게 되는 건데요. 네. 일단은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재정보조의 요소? 그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렇죠. 재정보조는 단순하게 신청서만 우리가 바랄 게 아니라 네. 그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과정서부터 전반적인 과정에 필요한 요소를 구분을 하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적으로는 신청서도 연방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가 있고요. 네. 또 대학마다 요구하는 자체적인 신청서가 있을 경우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 연방 정부에서 모두 요구하는 그런 신청서는 네. 연방 정부 재정보조와 주정부 재정보조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 연간 수만 달러에 달하는 그런 무상보조금을 제공하는 지원하는 그런 대학들은 대부분이 좀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다. 네. 가정의 재정 형편을 알고 그렇겠죠. 싶다. 그래서 연방 재정보조 신청서에서 묻지 않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네. 또 수집하기 위해서 네. 요청하는 우리가 CSS 프로파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칼리지 스칼러십 서비스 프로파일이라고 칼리지 보드를 통해서 신청하는 게 있죠. 네. 그 외에도 이제 신청 이후의 과정이 사실 더 많습니다. 네. 신청서를 제출하는 일 자체는 전체 재정보조 진행의 한 20여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 보겠습니다. 저희는 뭐 접수하면 다 되는 건 줄 알고요. 그렇죠. 타이밍적으로 보면 뭐 절반 이상 차지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중요도 면에 있어서는 네. 그 후기가 더 중요합니다. 접수하고 난 다음에 또 뭘 또 해야 되는 게 있나요? 밥을 먹는다고 다 소화하는 게 아니죠. 소화는 자동으로 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밥 먹고 탈 날 수도 있는 거고, 배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우리가 먹는데 비유를 했으니까 어떤 퀄리티 푸드를 먹을 수 있냐. 그러니까 어떤 좋은 재정 정보 데이터를 리파인 시켜서 우리가 제출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연간 수천 불에서 수만 달러가 차이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네.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내야 되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거는 이제 서류보다는 대학에서 재정보조 신청서를 언제 마감일로 하고 있느냐. 데드라인. 그렇죠. 네. 데드라인이 몇 개인 것 같아요? 2개? 얼리가 있으니까. 네. 2개 아닌가요? 20점 드리겠습니다. 2개가 한 10개쯤 되나요, 그럼? 우리가 연방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정부 데드라인을 따르겠죠. 네, 연방정부. 연방정부 데드라인은 주로 이제 그 학기가 시작하는 지금 12학년 마지막 학년들은 이제 내년에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지만 펩사가요? 그렇죠. 펩사가 뭐의 약자인지는 아시죠? 네, 페더럴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라고 우리가 일단 부르죠. 그래서 FAFSA. 첫 번째 F가 프리였군요. 이제 주정부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주정부 마감 일자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또 주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많이 당겨졌습니다, 예전보다. 그래요? 그 오바마 시절에 마지막 시절에 우리가 연방 정부의 그 재정보조 신청이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에 수입으로 하는 바람에 재정보조가 신청도 한 2개월 정도가 빨라졌지만 그게 오바마 행정부 때 생긴 규칙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나? 안 그랬죠. 보통 1월 1일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가 그 지나가는 그 해에 근데 이제 그 전년도 10월 1일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 선생님이 아주 학부모들을 많이 힘들게 만들었네요, 그러면. 완전히 오징어 횟감처럼 만들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마구 씹혔죠. 아, 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불공평한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네. 좋은 점이라는 거는 이제 연방 정부가 부모의 수익과 자산 내역을 함부로 장난치지 못하게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그 2년 전에 수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 집을 팔았다든가 여러 가지 했다든가 하면 그 다음 연도에는 그게 안 나오지만 네. 그 전에는 그런 사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어떤 이자가 나오는 큰 뭐 CD라든가 이런 어떤 데다가 넣어놨다. 근데 거기서 이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다음 연도는 없다 하더라도 그 전년도 거를 볼 수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네. 물어볼 수가 있죠. 네네. 그 자금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적을 더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반면에 잔머리 쓰는 부모님들을 다 이제 잡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군요. 예, 근데 뭐 뛰는 놈이야 나는 그렇죠. 세상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예, 오히려 그거를 스페셜 서컴스턴스로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는 룸이 더 많아졌다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알아야겠죠. 네, 네. 예, 주정부의 데드라인이 좀 앞당겨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정부의 데드라인이 가장 빠른 곳이 12월 말일이라든가 이런 경우예요. 와, 이거 연방 정부하고는 거의 6개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주정부 데드라인은 굉장히 거주민들에 대해서 인스테이튜션이 적용되는 거주민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정말 하루라도 미싱을 하게 되면 주정부 그 재정보조 지원금이 노숙 루겐미 원스 안 돼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국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 굉장히 그걸 그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그게 그 대학 자체 내의 마감일자죠. 대학의 마감일자. 예, 대학 자체 내 마감일자를 우리가 이제 priority deadline이라고 해요. 네. 근데 그게 신입생과 재학생이 다르고요. 네. 가장 빠른 게 신입생이지만 신입생 중에도 조기 전형하는 학생들이 있죠. 우리가 얼리 하는데 네네. 얼리 액션, 얼리 디시전을 하는 학생들은 더 빨라졌죠. 그러니까 11월 1일 아니면 15일이라는가 얼리는 그렇게 되고 조기 전형은 더 빠르군요. 예, 일반 재학생들은 이제 12월 말일 정도 보통 되는데 이게 또 금년도가 작년하고 또 많이 달라졌어요. 네. 한번 이렇게 겪어보다 보니까 마감일자에 한꺼번에 또 폭주를 하다 보면 대학이 또 온 타임에 다 처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adverse effect이라고 그러죠. 그런 효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역효과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학들이 이제 재학생 신입생들의 재정보조 신청일이 뭐 1월 15일, 뭐 2월 15일, 뭐 3월 1일 막 이렇게 3월 15일이 된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 안다면 현명하게 대처를 해 나갈 수 있겠지만 대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보를 빨리 파악을 하고 재정보조 공식을 이해를 해서 발빠른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부모님들이 기차 떠날 때 기차표 끊으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특히 입학 사정에 있어서도 커먼 애플리케이션이 우리가 커먼 애플리케이션이 우리가 조기 전형하는 학생들은 보통 10월 15일로 마감됐잖아요. 근데 이제 실수를 크게 하는 게 뭐냐면 10월 15일이면 얘는 조기 전형은 2개만 넣는데 나머지는 조금 보강을 해서 그 이제 12월 말일까지 보통 일반 전형이 마감일이니까 그렇게 넣자 했는데 아뿔싸 들어간 다음에 학교는 코드 하나를 넣었지만 그 다음에 이미 학교는 추가는 할 수 있어도 내용을 정정을 못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 일단은 조기 전형 한두 개를 해보고 일반 전형을 하고 싶은데 나중에 그거를 에세이를 조금 바꾸기도 하고 내가 좀 더 업데이트를 해서 하고자 했지만 이미 닫혀져서 학교 코드만 넣어서 그 작성 처음에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거를 가지고 다른 학교까지도 다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다시 접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재정보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CSS 프로파일 같은 게 일단 제출이 되면 제출된 내용을 정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학교 추가할 때 굉장히 미미한 부분에서만 조금 이렇게 학교마다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과 재정보조의 진행 및 이해와 실질적인 혜택을 위한 어떤 그 사전 준비가 없다면 대부분이 많은 실수를 하게 돼 있죠.
이건 뭐 일단은 데드라인 날짜부터 뭐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럼요. 상황인데 그 안에 또 이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도 지금 신경을 다 쓰고 하려면 일반적인 부모님, 특히 영어가 좀 불편한 부모님들은 정말 생각하기 힘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서 머리가 그냥 빠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고민 많이 하게 되죠. 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특히 이제 미국의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그 재정 보조에 따른 그 장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경우에는 네. 일반적으로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실수가 한 번 실수 갖고 뭐 몇백 불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네. 한 번 실수가 뭐 적게는 몇천 달러에서 1년에 몇만 달러 아니면 자녀의 미래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렇죠. 네. 참 그게 심각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학생 많지 않습니까, 네. 주위에. 이 재정 보조 문제가 결국에는 학교 입학, 학교 선택 이런 거하고 직결되니까 결국에는 어느 학교를 선택하느냐가 아이의 인생에서 또 굉장히 큰 변화를 주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금년에도 네. 코넬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네. 그 가정상으로 보면 거의 재정 보조를 100% 다 받아야 되는데 네. 뭐 부모가 실수를 했어요, 첫째는. 그래갖고 5만 5천 달러를 내라 그러니까 그냥 주위에 부담되죠. 있는 여기 주위에 있는 그냥 유니버시티 조지아로 장학금 조금 더 준다 그러니까 글로 가버린 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타까워요. 저희가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렸지만은 일단 아이빌리그라든가 뭐 유명한 사립대학교 학비 비싸서 못 간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 명 대표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준비만 잘 되시면 얼마든지 원하는 학교, 물론 실력이 좀 돼야 되겠지만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돈 때문에 못 들어가는 일은 생기지 않으실 텐데 그런 기회를 자꾸 놓치시는 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한테 기본적으로 이것만큼은 좀 알아라, 이렇게 몇 가지 좀 짚어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째, 가장 빠지기 쉬운 그런 딜레마는 네. 영어를 잘하면 재정보조 신청서를 잘 작성해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우리 애가 영어 되게 잘한다. 그렇죠. 그리고 엄마 뭐 그거 뭐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아니야, 못하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거기 넣는 그 터미널러지를 이해를 해야죠. 아이 보고 AGI가 뭐냐 그러면 뭔데요 그러지,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재정보조 공식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공식. 예. 예, 어떤 게 어떻게 저촉이 되느냐. 그럼 연방정부 받는 게 펠 그랜트는 어떻게 저촉이 되느냐. 네. 작년에 보면 맥시멈이 6,345불이었지만 네. 가정 분담금을 뺀 차액을 받기 때문에 네. 가정 분담금을 첫째는 낮출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재정보조라는 게 기본적인 면에서 보면 총 비용에서 네. 이 가정의 수익과 자산, 즉 학생과 부모의 수익과 자산으로 가정 분담금이라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가정 분담금을 뺀 나머지 차액, 이 재정 보조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8만 달러가 들어가는 대학에서 가정 분담금이 1만 달러가 나왔다 그러면 7만 불이 재정 보조 대상 금액이 되는 거고, 네네. 3만 6천 달러 들어가는 대학에서 네. 가정 분담금이 1만 불이 나오면 2만 6천 달러가 대상 금액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우리가 financial need, 다른 말로는 remaining need라고 부르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 학교가 몇 퍼센트를 주냐? 뭐 금년도에 조지타운이 뭐 그 financial need에 대해서 100%를 평균 다 줬는데 네. 그 중에 안 갚아도 되는 무상 보조금이 83%가 에버리지로 받았다든가. 네. 반면에 뭐 주립대에서는 62%밖에 안 줬는데 네. 등록금 총 비용은 적어도 네. 근데 거기서 무상 보조금이 52%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립대학에 훨씬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다는 그렇죠.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자제분이 보통 두 분이 동시에 진학을 한다, 자녀가.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아, 부담되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한 명 비용으로 두 명을 보낼 수 있을까? 네. 그거는 대학을 선정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네, 네. 알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첫째는 재정보조 공식을 이해를 해야 되고 네. 그 공식에는 3가지 기준이 있다 그랬죠. 네, 그때. 네. 페더럴 메소돌로지. 예. 네. 그다음 뭐죠? 예, 그다음은 말씀해 주셔야죠. institutional methodology. 인스티튜셔널. 예, 그다음에 consensus methodology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네. 그래갖고 거기에 속한 대학들 분류가 어떤 대학이 어떤 공식을 쓰냐에 따라서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떻게 계산이 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고 네. 어떻게 하면 가정 분담금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것 예,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를 놓쳤다면 예. 그다음에 어떤 테크닉을 써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단계 테크닉으로 학교에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되느냐. 네. 어필도 그냥 어렵다고만 하면 되나요? 어렵다고 해서 어필이 하루에도 이만큼씩 몇백 통씩 쌓이는데 그걸 어떻게 다 처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거절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어필과 2차 어필, 3차 어필에 관한 전체적인 그런 전략적인 걸 갖고 있어야 되지만 네. 우선적으로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재정 보조를 잘 주는 대학이 되죠. 그래야죠. 네. 음식 맛없게 하는 데 가서 맛있는 거 달라고 계속 찾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재정 보조 잘 주는 대학만 찾아다니면은 모든 학생들이 다 그 학교에만 몰려드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모든 학생들이 모른다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예. 귀가 열려 있고 눈이 떠 있는 자들만이 야. 아니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장소에 가 있어야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아무리 바깥에 장마가 지는데 실내에다가 내놓고 잘 살아라고 플랜트 놔두면 됩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정확하게 현실 파악부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주제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이거 소크라테스 이게 요즘 테스 형 노래 유행하던데 테스 형 이후로 하여간 우리 주제 파악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아유, 없는. 오죽하면 예전에 칼럼에서 한번 쓴 적 있죠. 아인슈타인이 네. 예, 사전 준비 없이 네. 성공된 미래를 바라는 것 자체가 정신병의 시초라 그랬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정신병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걸 배제할 수 없겠지만 예.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네.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그 노력 자체를 안 하고 맞습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만족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경제성의 원리. 경제성의 원리. 예,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낼까? 중요한 거죠. 예, 적은 노력으로 네. 그게 조금 확대가 되면 뭐가 될까요? 네. 예. 거저 먹으려고 그러는. 네. 결국은 네. 주위에 있는 잘못된 검증되지 않은 개인 의견 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그런 편견에 의한 사실. 네. 그러니까 그런 헛된 정보들을 잘못 참조하다가 네. 예를 들어서 그 재정 보조 자체를 엄청 노력을 해놓고 결과적인 그 결과를 좋은 결과 못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또 그 부모들한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학교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리 문제가 완벽하게 있을 수 해도 있죠. 10케이스 중에 통계를 보면 한 8, 9케이스 정도가 네. 1년에 $3,000 이상 잘못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에서요? 예. 그럼 좀 문제 있는 정도가 아닌데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이 재정 보조 내용이라든가 입학 고지서에 다 숫자로 찍힌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2, 3천 불 차이 난 게 피부로 와닿지를 않아요. 네. 근데 $3,000가 한화로만 따져도 꽤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그거를 20불짜리 바꿔서 주머니에 넣고 예, 다운타운으로 활보를 하신다면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네. 예.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물론 얼마나 오래 살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사실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얼마를 줄 수 있는데 얼마를 줬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는 있지만 노력은 안 한 거죠.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로 저희가 알기
쉽죠. 그렇죠. 그게 그 해에 그러니까 사실은 정보 싸움인데 정보 자체를 찾으려는 노력이 없고요. 네. 찾아도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전략적인 접근 방법의 부재가 될 수가 있죠. 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광고도 인터넷이라는 것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가장 효과적인 인터넷 광고는 좋은 컨텐츠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뉴스앤포스트는 좋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우세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좋은 상품이 있는데 알리고 싶으시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널리 알리고 싶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재정 보조는 공식에 이루어지고 데이터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이밸류에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존 그 자격 조건 자체가 네. 학생이 영주권자 이상만 되면 네. 부모는 신분에 상관이 없이 네.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학점 자체는 4.0 기준에 2.0만 넘으면 돼요. 2.0 못 맞는 게 더 힘들다. 그렇죠. 뭐 예. 작정해야지 뭐. 네, 그렇죠. 졸업 안 하려고요. 네. 그래서 그 이퀄 오퍼튜니티이기 때문에 재정 보조 신청을 하는 그 자체가 입학 사정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연방 보조금을 받고 주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퀄 오퍼튜니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신청 여부나 그 내부에 있는 정보로 인해서 아예 합격에 불이익이 간다면 연방법으로 어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합격 발표하기 전까지는 재정보조 신청 데이터는 못 보지만 네. 그 안에 코드는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학교를 코드를 넣는지. 그러면 이것도 전략적으로 사용을 해야죠. 역으로. 역용해야죠. 네, 네. 예, 그렇죠. 나는 이 학교를 가고 싶은데 거기랑 비슷하지만 재정보조를 더 잘 주는 데를 내가 같이 코드를 넣어서 어플라이를 했다면 학교에서는 얘가 우리 학교 등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저기는 우리보다 얼마를 더 주니까 네. 장학금이라도 꺼내서 오퍼해주는 척을 해야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이 대학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대학 자체에서 잘못 주는 거를 우리가 방어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합법적으로 잘못 줄 수가 있어요. 아, 합법적으로요? 예. 오. 뭐냐면 재정보조 공식이 총 비용을 얘기해요. 총 비용에서 가정에서 분담한 분담금을 예.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총 비용이 뭘 포함을 하고 있을까요? 뭐 튜이션, 학비, 그쵸. 예. 뭐 기숙사비, 책값, 예. 교통비, 아, 용돈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용돈... 각종 피랑, 퍼스널 익스펜스까지요. 용돈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물론 뭐 그거보다는 기본적인 베이직. 예. 그 어떤 데는 산골에 들어가 있어갖고 기본적인 용돈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예. 네. 어떻게 빵만 먹고 살려고 그러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용돈 갖고 뭐 자기가 필요한 학용품도 사야 되는 거고 뭐 기본적인 어떤 베이직 니드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총 비용을 계산하는 관점에서 이 기숙사를 안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 특히 그런 사람 많아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들어오라 그랬는데 네. 기숙사를 안 들어가는. 네. 예, 뭐 이유는 많죠.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있지만 예, 팬데믹 때문에 안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 자유를 위해서 포기하는 분들. 대부분이 그 후자죠, 후자. 예. 예. 뭐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더 절약을 할 수 있다는 둥. 그러면 이중거를 겪게 돼요. 네. 왜냐하면 총 비용에서 가정 분담인데 총 비용 자체가 그 거의 연간 2만 달러 정도 달하는 그 기숙사비 먹고 자는 거가 빠진 게 총 비용이 되는 거예요. 아, 총 비용 자체가 확 줄어들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가정 분담금을 빼니까 대학에서는 연방 보조, 주정부 보조하고 학생 융자만 있으면 얘는 더 안 줘도 되는 거라. 네.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자는 거를 2만 달러를 부모님이 다 해줘야 되고 자동차도 사야 되니까 네. 차도 사야 되고 할부금도 대신 내줘야 되죠. 네. 그 보험료는 한 6개월에 한 900불 정도 올라가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훨씬 더 불이익을 당하는 네.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 정문 그르고 싶으면 네. 기숙사비에 들어가겠다고 잡아놓고 네. 최소한 먹는 지원이라도 100% 다 받으면 식비라도 안 들죠. 네. 양쪽을 다 쓸 수가 있으니까. 네. 저렴하게. 그렇네요. 그게 훨씬 더 저렴한 거죠. 네. 혹시 그 대학 다니는 자녀분들 중에서 야 기숙사 나와가지고 친구들이랑 여럿이 나눠가지고 집 구해서 살겠다. 그게 훨씬 더 절약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자녀 있으면 좀 말리세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어떤 게 근데 있냐면요. 그런 얘기 잘못하다가 네. 사무실 문 닫으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애들이 저희한테 쫓아올까요? 근데 학생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숙사 자꾸 있으라고 하는 거는 학교에서 장사하려고 있으라고 하는 거다. 실제로는 나오는 게 돈이 더 적게 든다. 아주 자기 간에는 이제 똑똑한 그렇죠. 척하는. 똑똑한 척 예. 하지만 사실은 부모들만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죠. 네. 잘 애들한테 뭐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냐면요. 그 기숙사비는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학교가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기숙사비 받아간다. 그리고 학교 기금, 예, 학교 기금. 그랜트 이런 예. 데서 다. 그러니까 하니까. 우리가 기숙사비를 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학교는 다른 데서 그 기숙사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숙사에 있는 게 오히려 부모님 입장에서는 돈이 적게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실질 계산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벌폭으로만 그냥. 네. 예, 대강. 대강. 예, 존 삽킨스가 예를 들어서 이제 $80,000가 소요되는데 조지타운이랑 비슷해요, 그죠? 네. 근데 거기서 가정 분담금이 $10,000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죠. 예. 그러면 $70,000가 재정 보조 받을 대상 금액이에요. 네. 존 삽킨스는 여기서 100%를 다 주니까 네네. $70,000를 받지만 그 중에서 86%가 무상 보조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60,000가 무상 보조금이에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70,000 받았으니까 여기는 $10,000만 내면 이 대학을 보낼 수가 있는데 네네. 자녀가 기숙사를 나와서 $60,000, $20,000를 빼버리면 $60,000가 기본적으로 총 비용이면 거기서 가정 부담이 $10,000 나왔다면 $50,000밖에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50,000밖에 못 받으니까 사실은 가정 분담금이랑 재정 보조를 못 받는 부분이 $30,000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 그러니까 아파트 비용 다 자기 돈에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요. 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죠. 네. 운전하다 또 사고 한번 쳐봐. 하여튼 말리세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첫째는 재정 보조를 잘 주는 대학 선택이 제일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그 사전 이 전략을 잡아서 네. 아이가 충분하게 면학을 하면서 가장 그 주머니 돈을 적게 들 수 있느냐 이렇게 계산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재정 보조를 잘 주려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음흠. 재료가 좋아야지 좋은 맛이 나는 네, 것처럼 네, 네. 재정 보조라는 거는 명확한 공식과 근거에 있어서 되는 거지 네. 그러지 않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자산의 변동 유무라든가 이런 것도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네. 일단은 이 방송을 한번 보셨는데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 있으면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전화 주십시오. 무료로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한번 해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무양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